안녕하세요. 85세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호철입니다. 저는 60년 넘게 내분비내과 의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뇨병을 약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60대부터 80대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건강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제 자신도 당뇨 전 단계를 경험하며 약 없이 건강을 회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당뇨병 진단을 받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에 좌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당뇨병, 약 없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이 질환을 단순히 혈당이 높은 상태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약물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뇨병의 본질은 혈당 수치가 아닌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으로 인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결국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며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저는 10년 전 제가 75세였을 때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였던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았고 평소 식사도 과하게 하는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공복혈당이 115mgdl로 측정되었고 당화혈색소는 6.3%였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었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조언했던 방법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볼 차례였습니다. 김영자님은 72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철저히 약에 의존하며 지내셨습니다. 영자님은 진료실을 처음 방문했을 때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혈당이 180에서 200 사이를 오르내리며 안정되지 않았고 약의 용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영자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약만 의존하다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영자님의 손을 잡고 천천히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자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차근차근 식습관을 바꾸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영자님의 혈당은 놀랍게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6.2%로 떨어져 의사와 상담 후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영자님은 이제 약 없이도 혈당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생활 습관 개선 때문이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백미, 흰빵, 과자, 설탕이 많이 든 음료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현미, 잡곡,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인슐린 분비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약을 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물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효과를 보이며 혈당이 안정되면 의사와 상담 후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끊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듯 당뇨병 관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백미 대신 현미를 드시거나 식후에 10분만이라도 걷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식사를 할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시나요? 맛, 양, 편리함? 당뇨 관리에 있어 식단은 약물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6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약물 없이도 올바른 식단 관리만으로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식단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직접적으로 혈당에 영향을 미치고 인슐린 분비와 작용에도 관여합니다. 특히 식사 시간과 식단 구성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식단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진료 시간이 길어지면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 과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75세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을 때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규칙한 식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식습관 개선을 위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에 먹는 일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이러한 변화 후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00mgdl 이하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5.7%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단 조절의 힘입니다. 박철수님은 68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철수님은 영업사원으로 일하시면서 식사 시간이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아침을 거의 거르고 점심은 늦게 먹고 저녁은 과식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철수님의 혈당은 변동폭이 크고 불안정했습니다. 아침에는 혈당이 너무 낮아 어지러움을 느끼고 식후에는 혈당이 200을 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처음 진료실을 방문했을 때 철수님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집중도 안 됩니다.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철수님의 식사 패턴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먼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 조절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당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가 혈당 변동을 줄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철수님은 제 조언을 받아들여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구성도 바꿔서 각 끼니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계란과 현미밥, 점심에는 생선과 채소, 저녁에는 두부와 잡곡밥 등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3개월 후 철수님의 혈당은 놀랍게 안정되었습니다. 아침 저혈당 증상이 사라졌고 식후 혈당도 140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의사와 상담 후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제 철수님은 규칙적인 식습관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단의 첫 번째 원칙은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면 혈당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세요. 아침 식사를 하면 하루 동안의 혈당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각 끼니의 적절한 영양소 비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탄수화물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백미, 흰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귀리, 통밀 등의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이런 식품들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하지만 식단 조절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일은 하루에 한두 번, 한 번에 한 주먹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낮은 베리류, 사과, 배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위장에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식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각 끼니에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포함시키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시나요?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뇨 관리에 있어 운동은 약물만큼이나 때로는 약물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특히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운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뇨병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운동은 근육에서 포도당 사용을 증가시켜 혈당을 낮춥니다. 둘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운동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어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을 줄입니다. 저는 75세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을 때 생활 습관 중 가장 크게 바꾼 것이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료와 연구로 바빠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단 후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시작했고 점심 식사 후에도 10분씩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00mgdl 이하로 떨어졌고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순자님은 75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순자님은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며 특별한 운동 없이 집안일만 하셨습니다. 당뇨 진단 후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동을 꺼리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자님의 혈당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4만 160mgdl 사이를 오가고 식후 혈당은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약물의 용량을 늘려도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순자님께 나이에 상관없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특히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순자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아침 1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을 늘려 한 달 후에는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걷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공복 혈당이 120mgdl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순자님은 매일 아침 30분, 저녁 30분씩 걷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당화 혈색소가 6.4%로 떨어져 약의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님은 이제 걷기가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걷기 덕분에 당뇨뿐만 아니라 관절 통증도 좋아졌어요. 당뇨 관리를 위한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있으며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근력 운동은 아령들기, 탄성 밴드 운동 등이 있으며 근육량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며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1020분 정도 걷는 것은 야간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의 강도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 중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거나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 합병증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혈당의 위험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슐린이나 설포닐 우레아 계열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운동 전후에 혈당을 체크하고 필요시 간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식후에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그리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걷기가 어렵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이 잘 오시나요? 또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많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에서 식단과 운동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만 스트레스와 수면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요소는 당뇨 관리에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당을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무너뜨려 식욕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저하시킵니다. 결국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직접적으로 혈당 조절을 방해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5세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단순히 식단과 운동만 바꿨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불규칙한 수면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의학 논문을 읽거나 다음날 진료 준비를 하는 일이 잦았고 응급호출로 수면이 방해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이런 습관이 계속되어 밤 12시 이후에 잠들고 아침에는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 후 저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수면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고 가벼운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으로 정원 가꾸기를 시작해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한 개월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5.9%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정상 범위인 5.6%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의 힘입니다. 최영호님은 70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영호님은 평생을 중소기업 대표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습관적으로 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영호님의 혈당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심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밤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혈당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영호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떨어져요. 잠도 잘 안 오고 자꾸 예전 일이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영호님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본 후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 방법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특히 명상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호님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지만 하루 10분씩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에는 휴대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취미 활동으로는 등산을 시작하셔서 주말마다 가벼운 산책로를 오르내리셨습니다. 3개월 후 영호님의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혈당 변동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영호님은 최소한의 약물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태극권 등의 마음 챙김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명상은 특히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입니다. 하루 1020분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 조절이 개선됩니다.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단한 심호흡으로 시작해 보세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숨을 내쉬는 4-7-8 호흡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심호흡 방법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잠들기 전 12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환경이 좋습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일하거나 TV를 보는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면제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운동이, 어떤 분에게는 명상이, 또 어떤 분에게는 취미 활동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해 보실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에 10분간 심호흡을 해보시거나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혈당 수치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나요?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의사 상담은 약 없이 당뇨병을 관리하는 여정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습니다. 혈당 체크는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식사, 운동, 스트레스, 수면 등 다양한 요소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의사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75세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을 때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여 매일 아침 공복 시와 주요 식사 후 이 시간에 혈당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어떤 시간대에 혈당이 불안정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내과 검진을 받으며 당화혈색소를 체크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덕분에 저는 자신의 상태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음식을 피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했습니다. 또한 운동이 혈당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운동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미자님은 69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미자님은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저는 미자님과 상담 후 점진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용량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자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을 계속 비비면서 선생님, 당뇨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우울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자님께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점차 약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의사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자님은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여 매일 아침 공복 시와 주요 식사 후 이 시간에 혈당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 식사 내용, 운동 여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는 당뇨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상담을 하며 혈당 변화와 생활 습관 개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통해 미자님은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혈당 관리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혈당 측정을 통해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어떤 운동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미자님의 혈당은 안정되기 시작했고 약물의 부작용도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의사와 상담 후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미자님은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의사 상담을 통해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한 혈당 체크는 주로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이용한 일상적인 혈당 체크이고 둘째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당화혈색소 검사입니다. 가정용 혈당 측정기는 현재의 혈당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공복 시, 식전, 식후 2시간, 취침 전 등 하루 중 여러 시간대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후 2시간 혈당은 식사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므로 식단 조절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준을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체크 결과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식사 내용, 운동 여부, 스트레스 상황, 수면 상태 등을 함께 기록하면 이들 요소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의사 상담도 필수적입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혈당 조절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받고 필요시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검사와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체크와 의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자기 판단만으로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물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혈당이 다시 올라가거나 합병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측정 결과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높은 수치에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혈당을 얼마나 자주 체크하고 계신가요? 혹시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여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보세요. 또한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여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당뇨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을 약 없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뇨병은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약 없이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형 당뇨병이나 심각한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약물 의존도를 줄이거나 때로는 완전히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60년간 내분비내과 의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약 없이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저 자신도 75세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지만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혈당 체크를 통해 약 없이 혈당을 정상 범위로 회복했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단 조절은 당뇨 관리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은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와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은 세 번째 기둥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므로 명상, 심호흡, 규칙적인 수면 습관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의사 상담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거나 이미 합병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약물 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 혹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뇨 전 단계라는 경고를 받았나요?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백미 대신 현미를 선택하거나 식후에 10분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10분간 심호흡을 하거나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여 혈당 체크를 시작해 보세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건강한 노후를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뇨병은 걸림돌이 아닌 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